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기본적인 소양은 바로 투자입니다. 내가 늙고 병들어도 나 대신에 내 자본이, 내 돈이 나 대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인간 생애 주기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30대에서 50대 그 사이에 분명히 또 확고히 노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할 여러 가지 자산,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 예금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라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예전에 전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의 이름을 올렸을 때부터가 그 변화의 시그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젊은 억만장자 15명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로 1,3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8조 1,720억 원의 순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더스틴 모스코비츠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관계자 그리고 또 상속을 받은 상속인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높은 재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바로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사람인데요. 225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26조 원가량의 순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코인베이스와 경쟁을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라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이 우리에게 큰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올해도 내년에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흐름 이해할 수 있는 주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이동수단을 넘어 새로운 도약, 자동차 산업의 현황은? 오늘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불과 일주일 전에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올해 시가를 깨고 내려갔어요. 네. 올해 시가가 2,874선이었는데 이 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당시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반응을 주셨던 걸 봐도 굉장히 공포가 있었고 또 절망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순식간에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는 올해 시가보다 올라서 있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올해 연초에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알아볼까요? 예, 일단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섹터를 제가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유일하게 좀 밑에서 헤매고 있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가지고 나왔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은 이제 2019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이제 코비드 관련된 부분, 코로나19 관련된 부분과 좀 자동차 반도체 부족과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수요와 공급 양쪽 측면에서 모두 좀 부족했던 게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한 20% 정도 판매 감소를 겪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2021년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좀 낮은 기저로 인해서 상반기 좀 높은 성장률을 좀 기록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2분기 이후부터 좀 이어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좀 공급 부족 여파로 생산 차질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한 회복률은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3년간 어떻게 보면 좀 수요가 좀 이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는 수요와 공급의 회복 과정 속도가 올해보다는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한 4% 정도 예상이 되고 있지만 내년에 한 6% 정도 좀 예상이 되면서 일단은 좀 공급 차질만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이제 올해 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상당히 큰 화두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차례 정도 좀 심각하게 좀 생산 차질이 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기준으로 한 800만 대 정도 지금 판매 기회 상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 3분기에 좀 최악의 공급 부족이 있었을 때 차량용 반도체 주요 생산처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좀 동남아 쪽 공장에서 코로나19 좀 확산이 좀 심각해지면서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타격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하나의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좀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어떻게 보면 단가도 높지 않고요. 영업마진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가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뭐 공장을 새로 짓는다거나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도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오히려 반도체를 좀 생산하겠다는 좀 뉴스가 좀 나오면서 오히려 반도체를 좀 내재화하려는 움직임도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관련된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뭐 병목 현상이 좀 계속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공급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급 차질 문제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제가 볼 때는 뭐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기보다는 조금씩은 나아진다라는 어떤 측면으로 해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분야는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리는 것 같습니다. 뭐 차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게 새로운 문화 현상이 되면서 지금도 차박 즐기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찾아보면 차박 용품도 진짜 많이 나와 있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시거나 뭐 이런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면서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수요들 보복 소비로 좀 일어났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공급망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제 뭐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바닥은 쳤다고 보시는 거죠. 예, 일단 바닥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차종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하면 뭐 2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수요에 대한 부분은 좀 여전히 견조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뿐만 아니라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년부터 차량용 가격이 5에서 7% 정도까지 또 오른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여전히 좀 반도체 공급은 원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바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이제 얼마큼 이제 공급이 수요를 좀 따라가느냐, 또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자동차의 공급 현황입니다. 이것을 지나면서 이연됐던 수요와 함께 만나게 됐을 때 자동차 산업의 회복세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시장의 화두는 바로 전기차입니다. 올해 뭐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된다 해서 연초에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 현황 짚어볼까요? 일단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의 어떤 침투율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이제 글로벌 전기 차량의 지금 판매량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약 한 90% 정도까지 좀 증가를 하면서 한 608만 대 정도 예상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 회복률은 4% 정도밖에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정부에서 각국 정부에서 좀 많이 지원으로 밀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성장을 좀 지속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침투율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러한 기조는 제가 볼 때는 뭐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결국 이제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구조적 성장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결국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시장 같은 경우 뭐 4년간 뭐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판매량 같은 경우도 뭐 이제는 한 뭐 1,000만 대 이상, 거의 약 2,000만 대까지도 2025년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상당히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모델들이 정말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까지 지금 만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용 모델을 지금 빠르게 출시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MEB를 좀 기반으로 해서 ID 시리즈 모델을 좀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뭐 가장 뭐 우리나라에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EGMP 기반으로 해서 아이오닉, 그다음에 EV 시리즈를 좀 순차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네. GM 같은 경우도 V2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고, 뭐 도요타, 뭐 다임러 포드 같은 이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전용 플랫폼을 좀 만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또 뭐 원래 좀 전기차 업체였죠. 뭐 테슬라라든지 뭐 루시드, 리비안 이런 회사들도 속속히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고 있고 신차 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새로 나온 차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핫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좀
누가 내놓아도. 새로 나온 차가 가장 성능이 좋고 가장 예. 트렌디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신차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기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또 원래 전기차를 하는 업체까지도 좀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또 이제 정책적인 기조, 뭐 유엔에서 지금 이제 내연기관차를 좀 팔지 않겠다 2040년부터 뭐 이런 어떤 협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의 어떤 침투율은 일반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도 204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게 됩니다. 자동차 업계가 그래도 국내 자동차 이런 뭐 반도체 차질이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쪽에서는 또 성장세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전기차 모델, 우리나라 모델들 가운데 기아의 EV6가 그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에서 그 가이드라인이 5,500만 원인데 이보다 이 EV6 가격이 높은데도 현재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5,980만 원짜리인데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라는 정부 방침이 나오고 있다는 게 오늘 또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서 사실 여부도 계속 확인을 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일단 뭐 무한 경쟁을 하고 있고요. 또 성과도 나름대로 다들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승자가 가려져야 되겠죠. 네. 자동차 소프트웨어 쪽의 중요성도 대두가 되고 있다고요? 네, 일단은 최근에 뭐 차량을 보게 된다면 내연기관차의 판매량은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얼마나 빠른 전환이 필요한가라는 부분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이제 좀 소프트웨어 그 안에 들어가는 뭐 결국 뭐 자율주행으로 좀 귀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으면서 결국 이제 주제처럼 결국은 이제 내연기관에서 뭐 전기 배터리로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일차적인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네. 결국 나중에 되면 자동차가 뭐 이동 수단을 넘어서 모빌리티의 어떤 영역으로 확장되는 뭐 그러한 좀 트렌드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식으로 좀 제어를 하다 보니까 뭐 빠른 응답 속도라든지 뭐 적은 운영 비용 등이 좀 장점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기술이 좀 상당히 적합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에다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 몸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주요 이제 핵심 기술을 좀 어느 정도 내재화하는 좀 전략을 좀 내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IT라든지 소프트웨어 통합 뭐 상용화에도 가장 좀 앞서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OS 관련돼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지금 모델과는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통일되게 가고 있다는 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도 하나의 좀 한 축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한 축에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IT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빌리티 부분이 또 하나의 좀 한 축이 담당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이 상당히 부각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간섭 방지라든지 효율적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IT 소프트웨어 말고 어떤 그 소프트웨어들을 좀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좀 필요로 한다는 어떤 필요성이 대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진화도 한번 계속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율주행으로 진화하면 할수록 이 자동차 영역이 또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플랫폼 관련해서 더 큰 어떤 확장성, 성장성을 가져가는 산업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동차 사업은 제가 볼 땐 충분히 확장성이 좀 보장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뭐 2차 전지에 비해서 너무 좀 안타깝게도 뭐 주가상으로 좀 수혜를 받았습니다만 결국 그 윗단에서는 결국 완성차 업체들의 좀 사업 확장성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뭐 지금 기업이죠.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내연기관차를 베이스로 하겠지만 뭐 2030년이 됐을 때는 결국 이제 전기차라든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에다가 뭐 UAM 같은 좀 어떻게 보면 도심항공 같은 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비즈니스에 대한 다양성 또 사업의 확장성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라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놓치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팀장님 내용이 이제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는 우리가 현대차, 기아를 좀 다른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040년부터 현대차, 기아가 내연 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게 되고요. 제네시스는 2025년 이후는 전기차만 양산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상황들을 좀 짚어보면서 리스크와 기회 요인들을 알아볼까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가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예. 상당히 경쟁력을 많이 확보한 듯한 좀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2014년부터 18년까지는 좀 모델들이 좀 약간 노후했던 부분도 있고 중국에서 좀 점유율이 좀 급락을 하면서 사실은 뭐 글로벌 합산으로 봤을 때 지금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한 7%대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2018년부터 확실히 좀 칼을 가른 것 같습니다. 뭐 펠리세이드든지 텔룰라이드 같은 대형 SUV 좀 모델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좀 SUV 쪽에서 상당히 큰 바람을 일으켰고요. 특히 이제 제네시스 모델이 좀 라인업이 확장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인도 쪽으로 신사업 좀 신시장이 좀 확장이 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라인업에 대한 부분들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2019년부터는 확실하게 현대차 그룹의 어떤 모델 사이클이 상승기에 접어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도 지금은 신차 사이클에 상당히 좀 그 가도를 달리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현대차 그룹은 그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에서 그래도 살짝 좀 물러나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재고가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공급 차질이 상대적으로 경쟁사보다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좀 있었는데요. 사실 2020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전 세계 지금 시장 점유율 8.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2021년에는 8.9%까지 0.6% 정도 상승하는 좀 효과를 누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에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펠리세이드가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제네시스 뭐 GV 70, 80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신규 브랜드가 좀 가세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좀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게 좀 주가가 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글로벌 주요 완성차 한 13개 정도 평균 PER이 지금 한 8배, 멀티플이 한 8배 정도 수준이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한 8배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좀 적정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네. 기아 같은 경우는 6.7배로 사실은 조금 낮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를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수소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탑 티어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에서도 EGMP라는 어떤 본연의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글로벌 피어와 어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사실 저평가받을 이유는 좀 전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또 미국에서의 어떤 점유율도 높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차량용 반도체 어떤 공급 부족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부분들, 여기에 지금 전기차 전용 모델들의 출시가 더 앞당겨진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오버웨이트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저평가를 받을 만한 좀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현재 리스크는 없다고 봐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리스크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출시하기 위해서 전기차의 어떤 전용 플랫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전환 속도가 좀 약간 느리다고 좀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예 테슬라나 뭐 루시드 같은 경우, 리비안 같은 경우는 아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비해서 기존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기 플랫폼을 좀 다시 깔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양산의 어떤 속도가 좀 느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시간 차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현대차 지금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디스카운트 요인은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 전환을 네. 제한하고 있는 게 기존의 어떤 노조 리스크라든지 네네.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네. 일단은
최근에는 아직 그렇게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좀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뭐 올해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무난히 지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나 기아가 좀 해마다 치르는 어떤 인적 리스크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올해보다는 일단은 내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그 부분은 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올해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큰 잡음 없이 지나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부분은 오히려 좀 이슈가 될 때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빠르게 기업 체질을 변화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주목할 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가 전기차 기업으로 또 자율주행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들과 실행들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신차의 라인업들 역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여기에 현대차는 글로벌 평균보다 더 높아지는 밸류에이션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주가는 어쨌든 좀 한 차례 연초까지 해서 29만 원대까지 현대차가 도전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양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쉬어간다고 보다기보다는 그냥 좀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예. 드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소외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급이 너무 이제 쏠리는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고, 그 중심에 뭐 우리가들 얘기하는 메타버스, NFT 게임,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약간 이런 쪽으로의 순환, 최근에 뭐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중심에서 지금 수급이 계속 돌고 있고, 수급의 큰 수급의 유입보다는 좀 제한된 수급 자체에서 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의 섹터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지 못하면 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좀 소외받는 그런 주가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소외받을 이유는 없습니다만 시장의 중심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좀 이러한 주가의 흐름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각에서는 또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갔을 때 그 자율주행 차량 안에서 메타버스를 우리가 즐기고 있을 것이다. 이런 또 미래를 바라보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탑픽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 기아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네. 오늘은 조금 약간 다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현대 글로비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이제 글로비스 이제 물류 관련된 쪽에서 사실은 약간의 좀 잡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단기 시황하고 좀 연동이 돼 있는 뭐 벌크선이라든지 뭐 비추얼 트레이딩 관련된 분야가 사실 전체 사업에서 15% 미만이기 때문에 일단 좀 큰 어떤 영역은 아니라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올해 말부터 좀 어느 정도 좀 시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회사 내에서 지금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공장 증산이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쪽으로도 좀 공장 가동이 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물류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뿐만 아니라 좀 약간의 좀 영역이 좀 넓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배터리라든지 수소 경제 관련된 좀 다양한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배터리 관련돼서는 전기차용 배터리 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실증 사업을 검증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사업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소 경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유통 전문 기업을 좀 목표로 해서 유통이라든지 물류 쪽을 좀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모멘텀이 좀 상당히 많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룹 내에서 사실 가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소스가 좀 많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사업의 가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명히 지금 사업화 속도가 좀 어느 정도 갖춰진다고 하면 주가도 점진적으로 이를 좀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글로비스의 연초 주가 대비해서 현 주가는 반토막 수준입니다. 네. 네, 50% 연초 대비해서 할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그룹 내 모멘텀 부자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월 25일 24만 5천 원을 찍고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계단식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만 조금씩은 이제 저점을 잡으려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일단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13만 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매물대가 조금 많이 모여 있는 좀 상단을 해서 22만 원 좀 주봉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 물류 기업입니다. 현대글로비스 물류 시황이 개선되는 움직임과 자동차 산업의 업황 개선 속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배터리와 수소 경제 관련해서 모멘텀을 보셨는데 수소의 저장과 운송까지도 담당할 기업으로 보셨습니다. 목표 주가 22만 원, 손절가 13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새로운 출구 전략 모색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은 디스플레이 업계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가 약간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디스플레이도 시장에서 한 3, 4년간 철저하게 좀 소외받았던 좀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출을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벌써 이렇게 많이 성장해서 이런 좀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달 뭐 수출액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월간 지금 600억 달러가 좀 넘어섰고 사실은 뭐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이 어떻게 보면 좀 수출을 이끌었다라고 보면서 이 이제 섹터들만 좀 부각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3분기 실적까지 약간 좀 거슬러서 좀 기간을 좀 늘려서 보게 된다고 하면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물론 이제 좀 D램의 시장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반도체 실적이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3분기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특히 네. 이제 3분기 같은 경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이 좀 TV 수요가 좀 상당히 둔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분기 때는 약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밖으로 나가서 이제 좀 코로나19 백신을 좀 맞으면서 네. 좀 이제 나가서 좀 놀 수 있겠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3분기 당시에는 뭐 PC라든지 이런 TV 수요가 살짝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스마트폰의 어떤 수요가 좀 폭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특히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LCD보다는 이제 OLED 패널이 들어가면서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지금 이제 3분기에 24% 정도 지금 성장을 이뤄낸 부분이 있는데 사실 LC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노트북이라든지 모니터 패널 쪽으로 좀 상당히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좀 수요는 좀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올레드 시장에서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TV의 패널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8%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OLED 시장에서 좀 성장을 이끌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수출을 보게 된다면 3분기 디스플레이 수출 같은 경우도 모바일용 패널 이제 좀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3%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돈의 한 8조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도 수출을 좀 이끌고 있지만 디스플레이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올레드 수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LCD를 추월했고 뭐 스마트폰이라든 TV 같은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디스플레이도 내지는 반도체에 이어서 한번 좀 주목해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OLED 패널을 우리나라가 새롭게 개발하는 걸 주도했던 분야였잖아요. 네. OLED 패널. 한국산 말고 다른 나라에서 OLED 패널 생산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OLED 쪽으로 지금 중국 쪽이 약간 좀 경쟁 상대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은 뭐 그래도 근데 이제 한 업체, 뭐 뒤에서 말씀드린 한 업체가 지금 이제 아이폰에 좀 납품이 되는 약간, 많이 발전했네요. 애플이 어쨌든 고객사를 좀 약간 다변화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집중적으로 다 어쨌든 물량을 받아올 수 없다 보니까 약간 잠재적인 어떤 경쟁 상대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의 좀 두 대기업이죠.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삼성 디스플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지금 투자액을 좀 늘려가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폴더블폰 스마트폰으로 개발을 하고 LG 같은 경우도 롤러블이나 스트레쳐블 식으로 앞으로 디스플레이 혁신을 위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OLED 처음에는 사실 수율이 안 나와서 몇 년 동안 참 애를 먹었던 분야이기도 한데 올해 3분기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성장세를 24% 전년 대비 보였고요. 특히 OLED가 전년 대비해서 50%가량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수출도 좋았고요.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에 있어서 그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시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또 자율주행 때문일 텐데 특히 메타버스의 한 축이 될 거라고요. 참, 메타버스는 이제 안 나온 데가 없죠. 사실 근데
메타버스가 네.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OLED 관련돼서 분명히 좀 수요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컨텐츠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좀 더 제가 볼 때는 고화질, 고사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VR이라고 하죠. 뭐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뭐 XR, 확장현실 같은 사실 이러한 좀 세계관을 어떻게 보면 기계에서 펼치기 위해서는 일반 모니터라든지 데스크탑 PC로는 살짝 좀 사양이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질적이지 않은 공간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어떤 발전도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AR, VR 관련해서도 상당히 지금 전 세계 지금 넘버 원이죠. 애플이 지금 이제 고해상도 OLED를 적용한 XR 헤드셋을 뭐 내년에 2개 이상 그리고 2023년에는 AR 글래스를 좀 출시하지 않을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시장을 좀 뛰어들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LG 쪽에서도 지금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을 지금 선점해 나가려는 부분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메타, 그다음 뭐 소니 같은 회사들도 지금 이제 시장 진입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디지랜드를 좀 기술을 좀 이용해서 AR 안경 같은 부분을 좀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네네. 이제 그 LG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OLED를 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을 좀 발전을 시키면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쪽으로 모멘텀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이제 메모리 쪽에는 겨울이 왔다라는 뭐 그런 리포트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 메타버스 is coming에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왔다라는 좀 강력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OLED,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도 분명히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OLED 쪽은 큰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타버스가 앞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의 그 해상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글로벌 빅테크들이 진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대를 애플이 주도했던 것이 아이폰의 흥행 때문이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원래는 PC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옮겨가는 그 어떤 기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이폰이라고 본다면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 갈 때 핵심 그 기기가 전 세계 전 가정에 보급이 돼야 이 시대가 열리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 현재는 일단 페이스북, 구 페이스북이죠.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네. 기기이거든요. 근데 다른 애플 또 소니, 구글들도 진출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일감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그럼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지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퀀텀 닷 이제 OLED라고 이제 QD OLED 시장에 지금 진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11월 1일에 지금 충남 아산 캠퍼스 Q1 라인에서 이제 QD OLED 양산 기념 출하식을 좀 열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2019년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지금 상당히 큰 드라이브를 좀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LCD 라인이 지금 이제 좀 약간 저가 공세, 중국의 좀 저가 공세로 인해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감하게 지금 OLED 라인으로 좀 교체를 했죠. 이에 따라서 2025년까지 13조 이상, 13조 1천억 원의 좀 신규 투자를 하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 이후로 지금 퀀텀 닷이죠. 이제 QD 전환 속도를 좀 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는 좀 한 차례 도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퀀텀 이제 QD OLED 관련돼서 지금 뭐 색전율이라든지 뭐 시야각, 뭐 휘는 각도들이 제가 볼 때는 기존 대비 상당히 좀 강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8.5세대 원장 기준에서 월 3만 장 정도가 지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뭐 55인치 TV를 약 한 100만 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 뭐 실물 공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초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2에서 좀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좀 실물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그 QD OLED 관련돼서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자체 쪽으로 소비를 하고 있고, 특히 소니에도 좀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OLED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OLED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대형뿐만 아니라 중소형까지도 지금 기술력을 좀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대형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어떤 횡보가 상당히 주목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달 1일에 삼성의 퀀텀 닷 OLED 양산이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모멘텀이라는 것은 바로 이 OLED의 화질을 뛰어넘는 초고화질의 퀀텀 닷 OLED라는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기기의 네. 디스플레이가 네. 될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일단은 뭐 메타버스도 메타버스지만 이제 네. 그 집에서 TV를 볼 때 좀 TV들이 이제 대형화되는 부분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가 좀 생겨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밖에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여전히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수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는 모든 이제 화면들이 좀 대형화되는 부분들, 특히 네. 이제 뭐 스포츠라든지 어떤 가상 공간이든 정말 실제로 리얼한 어떤 그런 화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QD OLED가 상당히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제 메타버스라는 또 하나의 축이 또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QD OLED, 특히 이제 퀀텀 닷 이제 이 OLED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러한 모멘텀을 받고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좀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도 사실 VR 기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실제로 써보면 네. 이렇게 눈을 가리고 쓰는데 거기에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꽂다가 네.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디스플레이를 뭔가 넣을 텐데 눈도 나빠질 것 같고 네네. 과연 앞으로 이 기기에서 어떤 디스플레이가 쓰일까 너무 궁금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가속화하고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좀 백색 가전으로 해서 상당히 유명했던 이제 LG 쪽, 전자 쪽이고,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OLED 쪽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넘버 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OLED 몸집 키우기, 일단 기존에 있는 거에서 좀 더 키우는 어떤 전략을 좀 쓰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형부터 시작해서 중소형까지 좀 생산 캐파 확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경기 파주 사업장에 지금 6세대 OLED 생산 라인을 좀 증설한다고 밝혔고요. 2024년까지 한 3조 3천억을 좀 들여서 지금 캐파 작업을 좀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신규 팹 같은 경우는 2024년이니까 아마 그 이후부터 좀 가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장비 투자에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전공정부터 후공정 설비까지 모든 부분에서 지금 순차적으로 발주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대규모 투자를 지금 결정한 배경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애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은 뭐 OLED TV가 될 수 있겠지만 중소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에 관련된 아이폰 패널 공급이 좀 주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아이폰 패널에 지금 2천만 대가 좀 공급이 됐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5천만 대가 좀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아이폰 13까지 좀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아이패드라든지 맥북에도 LCD가 아니라 OLED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은 LG 디스플레이에겐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앞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BOE가 좀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경쟁 상대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BOE 같은 경우는 이제 LCD 쪽에서 상당히 강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OLED까지 좀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화웨이 같은 자국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과 거래를 통해서 좀 레퍼런스를 좀 많이 쌓았고요. 최근에 이제 아이폰 12 리버비시에 좀 어느 정도 패널 납품을 조금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에 좀 들어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삼성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술 개발에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고요.
지금 뭐 OLED도 좀 종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접는 뭐 폴더블이라든지 터치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OLED 관련돼서 종류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애플과도 논의를 좀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좀 그 자리가 어떨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OLED 시장에 진출한 중국의 BOE가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 아이폰 13 시리즈 일부까지 수주를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장이 조금은 뺏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봤는데요. 최근에 그 XR 기기, 애플의 XR 기기의 수혜주로 LG노텍을 네. 증권사에서 많이 또 주목을 했었는데요. 디스플레이 관련주 가운데서도 일부 종목들이 요즘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탑픽 종목을 꼽아볼까요? 저는 살짝 좀 작은 종목, 좀 중소형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종목도 상당히 강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덕산 데코피아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덕산 네오룩스랑 어떻게 보면 좀 같은 계열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매출액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60억 정도가 좀 되면서 사실은 살짝 좀 하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비수기인 점을 좀 감안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선전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4분기랑 이제 올 3분기 앞서 말씀드렸던 좀 실적을 살짝 하회했던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예상은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된다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연간 실적 같은 경우 매출은 한 1,400 정도, 영업이익은 좀 300억 이상을 좀 기록을 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OLED 사업을 좀 모바일에서 노트북, TV까지 좀 확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사업부에서 공급하는 이제 프리커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어떤 국산화의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면서 좀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전해과 관련된 좀 신규 사업 진출이 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3년 정도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적에 좀 가시성이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최근에 3분기에 뭐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 시설 투자 목적으로 한 500억 정도 지금 시비를 좀 발행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캐파에 대한 증설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오는 2023년 이후에 좀 실적을 좀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지금부터 모아가도 될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 OLED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5,300억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적 예상치를 말씀해 주셨던 게 300억대 영업이익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은 PR이 20배가 넘지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수록 PR은 좀 더 낮아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는 현재 28,950원 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금 11월 19일 날 지금 약 한 4만 원대 지금 최고점을 찍고 지금 30%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좀 수렴하는 듯한 이제 그런 좀 차트가 좀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단기 바닥을 좀 잘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다만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 타이트하게 26,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3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탑픽 종목으로 덕산 테코피아 알아봤습니다. 목표가는 33,000원 설정을 해주셨고요. 10% 넘는 수익률을 예상을 해주셨네요. 손절가는 26,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내년 실적 전망치들 잘 이 종목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순항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장 만기일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장에 고점 경신, 저점 경신 종목을 보시면 신고가, 신저가 종목을 보시면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저가 종목은 뭐 2개 나와 있는데 뭐 정리매매 종목을 제외하면 뭐 신저가 종목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고가 종목은 8개 이렇게 또 꼽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다양한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반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중국의 PPI 중요하다고 증권사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가격 지표죠. 인플레이션과 관련돼 있는 중국의 PPI 오늘 발표됐는데 일단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12.9%.
나왔다는 부분 좀 확인을 해보시죠. 언제 정점을 형성하는지 계속 또 이 인플레이션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요일장도 토마토TV와 마감하시죠. 고맙습니다.